이번 강의에서는 마흔이 어디 있었나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4년 쓴 이 동양국사의 내용은 현재 제 관점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재 관점은 동영상 29번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이 관점이 바뀌게 된 계기는 고대 발해가 현재 발해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3세기 동이족 국가들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제시한 이 마한과 웨의 위치에 대해서 저는 마한을 여기라고 하고 웨를 여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한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마한은 중국 화북지역에 예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209년 요동지역 실세인 공손 강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중국 동북으로 이주하고 이후 3세기 중반 강했던 공손씨를 물리친 위나라 조조 세력이 이 발해를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낙랑과 대방을 차지하면서 이 낙랑 대방을 동원해서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마한이 화북지역에 있다가 한반도 지역으로 이주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사만 북쪽에 있었다는 이 동해의 예는 고대의 현재 학계에서 주장하듯이 한반도 동부 해안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옥저, 이 동옥저, 북옥저, 남옥저 등 수천 리에 걸쳐 퍼져 있던 옥저국하고 후대 한반도 중심 세력으로 커가는 이 동해 예가 마치 동해안의 조그마한 읍국 정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세기 당시 기록인 수경주를 보면은 예의 옛 도읍, 고 예읍이 거대한 늪지대를 의미하는 이 정과 호타 유역에 있었다고 하고요. 이 예 지역에서 흐르던 강들이 동쪽으로 바다에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1862년 이 왕사탁이라는 사람이 그린 수경주 도를 보시면은 이 호타하 남쪽으로 예의 도읍지, 즉 예읍과 예의 강, 예수와 요 예로 들어간 입구 예구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동쪽에는 이 주진 양한 시기에 큰 강들이 바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고대 발해로 들어갔던 것이죠. 현재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바로 예의 땅이었습니다. 이 호타하부터 청장하 인근에 있었던 땅이 예의 땅이었고요. 그 동쪽에는 발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상나라 사람들이 살던 곳인 예북 기남 지역입니다. 예북 기남 지역. 저는 이 땅에 있던 상나라를 이은 나라가 이 중산 예, 즉 부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나라 국고도 사실 위라고 했죠. 예의 중국 발음인 후이와 거의 같습니다. 이곳이 바로 기원전 128년 예의 왕이었던 남녀가 28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를 데리고 당시 흉노를 꺾었던 한무제에 투항하려고 했던 이 창해군 지역이고요. 그리고 서기 612년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이 요동 예의 땅을 고구려가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동 예의 땅은 발해와 갈석 사이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즉 고대 동해의 기원이 이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만의 한국하고 같이 한예로 불렸습니다. 이 예가 이 한예 중에 하나의 민족인 이 예족이 원래 어디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는 중국 학자들도 원래는 발해 연안에 있다가 중국 동북 지역으로 종족 전체가 옮겨가서 최종적으로 중국 동북에 거주했다고 중국 학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가 거했다는 발해 연안이 어딜까요? 중국 주장대로 현재의 이쪽일까요? 얼마 전 역사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어느 분께서 제가 냈던 논문들을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비판 영상을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PPT 끝에 저를 변종사입이라고 써놨길래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PPT 78쪽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의 영상은 올라오지 않고 있고 현재 제 사진은
다른 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분과 나눈 첫 번째 토론 주제는 고대 발해의 위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발해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한국 고대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의 위치 역시 이 발해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은 비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발표한 2100년 전 한나라 당시 발해의 위치를 그 역사 유튜버 분께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발해가 중원 내륙해라면은 한나라가 발해를 건너 공격했던 고조선이 이제 발해 북쪽, 합성 북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학자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우리 고대사가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이 발해 위치가 이곳이 아니라 이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주장을 믿지 못하시는 그분께 그동안 제가 썼던 발해 관련 증거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과 여러 차례 나눴던 토론 내용 중에 기억나는 부분은 이 회남자 천문훈에 나오는 유성이 떨어져서 발해가 터졌다. 발해결이라는 내용이 은유적인 표현이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역대 사서에 나오는 이 발해뿐만 아니라 태호가 터진 내용, 상호가 터졌다는 내용, 황하가 터졌다는 내용, 고우 호수가 터졌다는 내용, 이 바다가 터져서 해녕현에 즉 방죽을 쌓았다, 이런 내용을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 360년 전 이 청나라 시기까지도 이 바다가 터졌다는 내용은 당시의 바다 역시 현재의 바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방죽으로 물을 막았던 호수와 같은 것이 바다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논쟁한 뒤에 얼마 지나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아직도 이 발해가 제가 주장하는 중원 내륙 하북성 남부가 아니라 이곳이었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발해군이 제가 주장하는 이 지역이 아니라 이 천진시 남부에 있었다고 아직도 믿고 계셨습니다. 이게 중국에 주장하는 발해군인데요. 근데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던 땅입니다. 중국 길림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 기원전 1900년에서 1600년 당시에 이 유적지들이 분포해 있어요. 이 천진시 남쪽부터 해서 하북성 남부 지역은 유적이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발해였습니다. 상나라 시기인 기원전 1600년에서 기원전 1046년 역시 이 8제곱킬로미터나 되는 넓은 유적지들이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진시 남쪽에는 없습니다. 상나라 당시도 이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바다였던 것이죠. 춘추전국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춘추전국시대 화폐 주조지가 이 세 곳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사이에 있던 이 발해에는 주조지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전국시대 초기 기원전 5세기경에 이 북방, 이 고조선 계열 사람들이 쓰던 명도전의 분포지 역시 이 천진시 이남, 하북성 남부에서는, 즉 석가상시 이남부터 상나라 수도였던 안양시 북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중원계, 즉 주나라 제후국들이 쓰던 이 포전이 있습니다. 이 포전 역시 이 안양시, 상나라 중심 안양시부터 해서 석가장시 사이에 태양산맥 동쪽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전국시대 말, 즉 고조선이 망하던 시기에 역시 이 지역에서는 이 고조선계의 병도전이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죠. 이 지역이 바다 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천진시 남쪽이 석가장에서 안양시 사이입니다. 이 포전 역시 중원화폐였죠.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퍼져 있죠. 이렇게 많이 퍼져 있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고조선 당시, 고조선 멸망할 당시까지도 여기가 발해였던 겁니다. 기원전 1900년 전부터 해가지고 고조선 멸망할 당시인 기원전 3세기까지 약 1600년 가까이 이 지역은 사람이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이후에도 이 지역이 뭐 몇백 년 만에 다시 메꿔져서 사람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한동안 계속 이 지역이 발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전은 전국시대 말이 되면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퍼집니다. 한국사의 신라 혁거세조, 신라 시조죠. 혁거세조에 보면은 마안동 쪽에 진유민, 즉 진여기 사마역에 있던 진유민이 이 진나라가 난리를 일으켜서 고통에 못 견뎌서 다수가 마안동 쪽에 거주를 정하고 진안과 더불어 살다가 이때 이르러 강성해졌다. 즉 혁거세 시기죠. 기원전 1세기에 강성해졌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지역의 진유민가, 즉 원본토인인 진안 사람과 이 포전을 쓰던 이 진시황의 진에 눌려있던 중원 사람들이 여기까지 퍼졌던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는 유민이 유입이 안 됩니다. 발해였던 것이죠. 이 지역을 현재는 흥룡항지구라고 하는데요. 과거 이곳에 흥룡항이라는 항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항구가 없죠. 수천 년간 쌓은 토사로 인해서 이 지역이 전부 현재는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현재 움푹 파이고 물이 잘 안 빠진답니다. 소금기가 있어서 농사가 잘 되지 않고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고대 발해의 흔적이 현재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조선이 멸망하던 기원전 2세기경까지 하북성 남부는 사람이 살지 못했습니다. 즉 발해였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고대사를 바르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발해가 이곳이 분명하니까 기원전 109년 한나라 제군이 발해를 건너 공격한 고조선 중심지, 즉 명도전 중심지가 하북성 중부 보정시 인근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마하는 이 고조선, 즉 나중에 낙랑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 낙랑 밑에 대방을 설치하는데 대방 남쪽에 있다고 하는 사마는, 즉 한국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발해에 있을 수도 없고 이 제나라, 발해를 건넜던 제나라 이 지역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선비족이 강한 세력을 유지하던 곳이고요. 고조선이 이 춘추전국 시기에 발해 북쪽에 있었다는 사실은 발조선, 즉 조선에서 표범피가 나왔는데 이 표범 인형이 보정시 안성 한묘에 있었다고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나라로부터 이쪽으로는 직접 바다니까 이렇게 돌아서 약 8,000리를 가야지 조선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산해경에 동해 안쪽 북해의 구석에 조선이 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중국의 복원길이라는 학자가 산해경 당시에 있던 동해, 서해, 북해, 남해가 이 지역입니다. 즉 북해와 동해 너머에 고조선이 있었던 것이죠. 기원전 2세기 회남자에도 조선은 갈석산을 지나면은 12,000리 해 뜨는 곳까지 가는 중간에 조선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조선하고 국경을 접했던 연나라의 동쪽에 요동이 있었는데요. 이 요동의 중심지 양평이 한서를 보거나 진서를 보면은 모두 양수 인근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 양수는 수경조에도 나오듯이 장수로 유입이 됩니다. 이 장수 인근에 있었어요. 이 양수가 장자연 인근에. 즉 양수, 장수 있는 곳이 연나라 중심지였던 것이죠. 연나라의 동쪽 요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은 이 북쪽에 있어야 되죠. 자, 그럼 발해가 고조선, 즉 후대 낙랑군 남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제 마한이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와 마한의 관계를 알아보시죠. 제왕운기 고구려조를 보면은 시조 고주몽이 마한 왕검성에서 개국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왕검성은 우리가 알기로는 고조선 수도로 알고 있는데 마한의 수도 역시 왕검성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마한이 또 고구려 땅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왕검성이 특정한 국가의 고유한 지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금성이란 이 보통 명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 삼국유사를 보면은 이 당군 왕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군이 임금이죠. 당군 임금이 수도를 아사달에 세웠다. 아까 마한 임금, 마한 왕검성하고 같이 마한 임금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 수도명은 뒤에 나오거든요. 아사달이라고. 그래서 왕검 또는 왕검성이라는 거는 임금이 사는 임금성의 오기로 볼 수가 있어요. 임검이라고 있는데요. 왕자하고 임자가 유사해서 아마 후대의 왕이라고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정하는 것과 같이 1934년 호산생이라는 분께서 개벽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임자는 님이라고 하죠. 이 주인이라고 하고 주인으로 해석하고, 검자는 신, 일본에서 신은 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서 주신이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임검을, 즉 왕검을 이분은 인정 안 하시고 임검이라고 해석하셔서 단군의 칭호, 즉 단군 왕검이 원래 배달 임금님이라고 해석하고 계시고, 이를 보면은 임검은 왕검이고 왕검은 왕험이고, 이 중국에서는 험자를 씁니다. 고대 발음은 아마 이 검하고 비슷했을 것 같아요. 이 성들의 이름이 천조지, 휘광어, 천하지의, 하늘의 조상님이 빛을 발하는 땅이라는 뜻의 배달 지역에 임금님이 사는 성이라는 뜻으로 이 왕검성을 호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마한 왕검성, 즉 마한 수도에서 고구려가 시작됐다면은, 마한은 3세기 당시 요동에서 1천리 떨어졌다는 북경 인근 산지인 고구려와 같은 영토에 있어야 됩니다. 이 고구려 국동대열이라고 하는 이 승덕시에 있는 사방동 동구를 제가 국동대열로 보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습니다. 승덕시, 응수, 영자, 광구에. 또한 진시황이 진나라 난리에 고통을 겪다가 동쪽 진안으로 온 사람들이 몰려든 진안이 진시황 유물이 발견되는 압록강 이북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한이 그 서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마한 동쪽으로 진안 사람들이, 진시황의 유민들이 이쪽에 유입이 됐으니까요. 이 삼국유사를 보면 최치원이 그랬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한은 고구려고 진안은 신라다. 마한이 고구려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삼국유사 마한 쪽에 나오는데요. 미지, 즉 서기 3세기 후반 위나라 이후의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위만이 조선을 치니 조선왕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남쪽으로 한국 땅에 이르러 나라를 건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낙랑 중심지가 이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다를 건넜으면 이쪽 바다를 건너서 이 한반도 남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남쪽 여기에다가 마한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기 3세기 이후 기록이라는 거를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나라가 아까 그랬죠. 이 한반도 북쪽까지 자기들이 점령했던 낙랑 대방 세력을 통해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위지에 나오는 마한이 과연 기원전 2세기 마한과 같은 마한인지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인지는요. 저는 이 위서에 나오는 마한이 삼국지의 마한 기록이 이쪽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서에 나온 마한이 여기보다는. 실제로 마한 위치는 조조 위나라가 간구검을 시켜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대파시킨 244년 이전, 즉 후한 시기하고 고구려가 수도가 함락당한 서기 244년 이후로 위치가 바뀝니다. 즉 위지가 기록되던 서기 3세기 후반을 기준으로 마한의 위치가 이 북방에 있던 마한이 중국 북방에 있던 마한이 한반도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뀌는 사실은 마한의 기마풍습이 서로 달랐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245년 고구려가 위나라의 수도까지 함락당하기 전에 마한은 고구려와 함께 현도를 포위했는데, 이 기마병을 거느리고 마한 예맥하고 같이 현도를 공격해요. 이때 현도, 이전 강의도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마한이 고구려와 함께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근데 또 3세기 말 기록을 보면은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하면서 이 한국이 동서가 바다였답니다. 그러니까 서쪽 바닷가에 마한이 있는데 소나말을 탈 줄 몰랐대요. 그리고 소나말은 타지는 않고 장례형으로 그냥 써버린답니다. 이건 기마풍습이 있었잖아요. 현도를 공격했던 마한 고구려가 말을 타지 않고 그냥 장례에 써버리는
다른 지역에 이제 3세기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즉 2세기 초 후한서 기록하고 3세기 말 삼국지 기록에 많이 서로 다른 것이죠. 이주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세기를 기준으로 많은 현도와 가까운 이적에 있다가 3세기 후반에 즉 위나라가 낙랑대방을 동원해서 한반도 북부까지 영향을 미친 이후에는 한반도 남쪽에 동서남이 바다였습니다. 한이 그 서쪽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참고로 이 구려를 맥인이라고 하는데요. 맥은 고대 발음이 그락입니다. 그락, 가락하고 비슷하죠. 이 한도 일본에서는 가라라고 하죠. 가야도 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가 가락 또는 가라가 이 한과 같은 민족이거나 같은 국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구려는 이제 고가락이 되는 거죠. 고씨가 세운 가락, 한국이 되는 거죠. 그죠? 마하는 머리가 되는 한국, 마가라, 말가라가 되는 거죠. 뭐, 제 추정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3세기 삼국지에 기록된 마한이 어디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서에 보면은 환제 영제 시기, 즉 서기 166년에서 213년 당시에 한과 예가 강성해서 9년을 제대로 통제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한국, 즉 가라, 맥지역 고구려 쪽으로 유입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3세기 초 요동태수 공손강이 낙랑 남쪽에 있던 둔위현에 대방군을 설치합니다. 낙랑 지역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 남쪽에 둔위현을 세워요. 요동 이 지역에서 요동태수 공손강이 여기를 점령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한 유민을 모아서 공손모 장창을 동원해서 한과 예를 정벌했다고 그래요. 즉 한과 예가 이때 사라졌던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백성들이 와가지고 대방 지역에 유입된 거는 맞지만은 한예가 이 대방 인근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 기록이 있는데 이 뒤에 외와 한이 대방에 복속이 됐대요. 이건 좀 한참 뒤 얘기입니다. 공손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손강 시기가 아닙니다. 이 당시는 한이 이 공손강 당시 한과는 다른 한입니다. 그렇다면 삼국지에 기록된 마한이 어디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이 공손강이 활동할 당시에, 즉 공손도, 공손탁의 아들이죠. 공손탁의 아들인 공손강이 요동태수가 될 당시는 이 환제, 영제 말기, 즉 서기 200년 전후 이 시기에 요동태수가 됩니다. 이 공손도도 그렇고 공손강도 그렇고요. 즉 이 환제 영제 말기에 공손씨가 강했던 당시에 9년, 즉 낙랑과 대방을 이 낙랑 지역 9년을 유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한과 예가 강성해서 유지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한예가 강성해서. 근데 아닙니다. 환제 영제 말기는 한예라는 국호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 이 공손도 당시에 요 204년 취임한 204년 죽은 공손도 당시에 이 적국은 한예가 아니라 고구려와 선비적이었고 동맹국은 부여였습니다. 즉 이 세력이 강했던 거지 한예가 강한 게 아니에요. 즉 고구려는 적국이었고 동맹국 부여였으니까 고구려 부여 세력이 한예 세력으로 불렸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손강, 즉 공손도를 잇는 공손강 역시 적국은 고구려였는데요. 이 고구려가 강성했던 거죠. 즉 환제 영제 말기에. 그래서 이 공손강은 고구려를 209년 수도까지 함락을 시키면서 낙랑 남부에 대방군을 설치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예와 고구려 부여를 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시기에 강성했던 나라는 한예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 요동 지역에서 한예가 강성했던 땅은 고구려와 부여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여가 예고 고구려가 한이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여가 예였다는 사실은 삼국지 기록에 부여왕의 도장이 이제 예왕지인 예의 왕의 도장이라는 걸 봐서는
여기가 예인이 살던 옛날 땅이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현도 북쪽에 여기 현도적이었습니다. 현도 북쪽에 부여 사람들이 살던 땅이 원래 예인들의 땅이라고 한 걸 볼 때 여기가 이제 부여가 예였던 것을 알 수 있죠. 원래는 부여가 여기 있었다고 했잖아요. 당시 서기 209년 망해서 이쪽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이 삼국지가 서기 280년 이후에 기록된 기록이거든요. 예 지역이 이쪽으로 이동했고 이 지역뿐만 이동한 게 아니었겠죠. 삼국지 이전 위나라 때 이 지역이 대혼란을 일으키면서 얘가 동쪽으로 많이 이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대방 인근에 있었을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경주 기록에 고예읍이 예수, 예구 이 땅들이 그랬죠. 호타하 그리고 청장하 사이에 있었다고, 여기 수경주 도에도 호타와 장무 사이에 있다고 했고 동쪽이 바다였고 이 지역에 있었던 걸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공손 강한 때 209년 망했다고 했죠. 그래서 부여 지역과 이쪽으로 이주했던 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 하북성에 있던 한 예가 하북성 일대에서 망한 시기는 공손강이 고구려를 대대적으로 정벌한 209년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를 이후로 이제 한 예가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3세기 이후에 한 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중국 학자들도 이 예가 중국 동북으로 쫓겨났다고, 동족 전체가 옮겨갔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 위치가 어디였는지 한번 보시죠. 이 3세기경 저술인 삼국지를 보면은 얘가 남쪽에 진안에 접하고 북쪽은 고구려 옥조하고 접한대요. 그리고 동쪽은 대해고 오늘날 조선의 동쪽이 모두 그 예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한선을 봐도 예의 북쪽엔 고구려 옥조가 있고 남쪽에 진안이 있고 동쪽은 대해에 닿고 서쪽은 낭랑이래요. 그래서 예 옥조 고구려 원래는 전부 조선 땅이라고 합니다. 이 기록에 근거하면은 조선 즉 낭랑 근처에 있던 이 고구려를 중심으로 이 고구려부터 동쪽이 전부 이제 고조선 땅이었던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남쪽에 진안이 사실은 고지 진국이라고 나옵니다. 즉 여기가 진안 땅이자 진국 땅이었어요. 진안으로 대표되는. 즉 남쪽에 진이 있었습니다. 이 고구려와 옥저 남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옥저 자체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 예속돼 있었죠. 그 밑에 예가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 있어요. 즉 여기에 있던 예가 점차 한반도 동북으로 이동한 걸 짐작할 수 있죠. 이 예의 땅은 이제 고구려와 더불어서 고조선 영역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파형 동검 출토지로 그 대략적인 예 민족의 영역을 추정할 수 있죠. 고구려 옥저 예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니까요. 따라서 서기 3세기 예가 이주한 땅은 이 원래부터 이제 고조선 계열 예맥 쪽이 살던 땅이었고 그곳에 예인들이 유입됐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전 강의에서 3세기 말 삼국지 기록을 통해서 각국의 위치를 거리 기록과 함께 비정했는데요. 그 중에 옥저가 3개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까 그랬죠? 작은 동쪽의 함경도 지역에 작은 옥저 하나만 그 학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고도 고구려 동쪽 옥저가 있대요. 그리고 개마다 대산 동쪽에 있답니다. 고구려가 조선 북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고구려 남쪽이 예맥조선 즉 낭랑이었다고 그래요. 이 동쪽 개마대산 동쪽에 동옥저가 있었고 북옥저는 동옥저의 동쪽에 있는 음루의 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동옥저에서 없는 천리라고 하고 음루의 남쪽에 북옥저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남옥저는 북옥저에서 또 800리를 내려가야 된대요. 즉 여기에서 천리가 떠나고 여기에서 다시 800리 내려와야지 남옥저 세 옥저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수천리에 걸쳐서 동옥저도 이 천리에 가까운 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넓게 퍼졌던 옥저를 현재 동해안 쪽에 함경도 지역의 작은 지역에 비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루는 부여 동북쪽에 있는데
북옥저 북쪽에 있으면서 부여에서 60일이나 떨어져 있답니다. 북쪽 끝은 알 수가 없고요. 저기 음루가 사방 수천리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나라인데 북쪽 끝을 알 수 없는 땅이었어요. 부여에서 60일 거리에 있고, 즉 이 북쪽 끝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가장 북쪽에 있던 얘기예요. 음루를 숙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물론 공자 당시에 이 산동성 노나라가 이쯤에 있었는데 이 노나라 근처에 숙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전국시대 이후로 이 숙신도 이렇게 이주를 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음루가 숙신이라고도 불렸거든요. 이 예뿐만 아니라 숙신 역시 이렇게 북방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음루 밑에 북옥저 남옥저가 있었는데 그 밑에 고구려와 옥저와 접했다는 예가 있었습니다. 여기 예죠. 여기 예는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왜? 아까 그랬죠. 여기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였고 이 북쪽에 고구려 밑에 있다고 하는 조선 예맥이 있어야 되지 고구려 옥저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역은. 즉 얘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발견되는 유물들, 제가 아까 이렇게 비정했던 이 나라들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한현도 비문이라든지 전남생묘지명의 현도, 얘는 여기 요동반도하고 평양에서 다 같이 발견이 돼요. 후대에는 이 한반도 남쪽까지 발견이 됩니다. 얘가 여기까지 점령한 거죠. 광개토대왕비에는 또 한예의 땅에 광개토대왕을 비를 세웠대요. 여기가 여기 한이 원래 진안이 이쪽에 있었거든요. 한예의 땅에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제 분석에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북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얘는 위나라 관리인 도위가 이제 관리하던 땅이에요. 중국 9년에 예속돼 있었던 겁니다. 아까 그랬죠. 기원전 209년에 공손강한테 한예가 멸망하고 3세기 말 한국지가 기록되던 당시 한반도 지역에는 이 예와 만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예의 위치에 대해서 조금 더 왜 여기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손씨가 요동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계속 강한 세력을 유지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동이지역, 이 지역이죠. 이 공손씨, 여기 요동의 공손씨가 이 지역을 장악하니까 이 중국에서는 이 동이지역에 대한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중국과 통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조의 위나라는 이제 경초 시기 238년에 공손년을 죽이고 낭랑대방을 여기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위나라가 이 고구려와 바짝 가까워지자 고구려는 위나라의 서안평을 공격해서 위나라를 자극합니다. 즉 위나라가 이 정도까지 차지했는데요. 고구려가 서안평을 이렇게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위나라가 군사를 파견해서 지극히 먼 지방까지 추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한, 옥저, 숙신농, 대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오한이 여기 있었습니다. 후대에 쫓겨간 거고요. 오한, 고구려 수도 골도, 음루의 왕정을 짓밟았다고 하는데 음루까지 점령한 것 같아요. 여기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바다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해까지, 동쪽 대해까지 이를 정도로 지극히 먼 곳까지 고구려를 쫓아서 왔던 거죠. 그 당시 위나라가 이 동천왕을 쫓아서 대치했던 데가 이 압록강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공기공비가 거기서 나오죠. 근데 처음 이렇게 중국에서 위나라가 왔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의 법과 풍속, 그리고 크기, 그리고 국호 이런 것들을 245년에 정보를 알아갑니다. 즉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옥저나 예나 만이 이 지역에 있었다면은 낙양에서 지극히 먼 곳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고구려까지 물리치고 이렇게 수천리 가야지 지극히 먼 곳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죠. 즉 이 지역이 예와 만이었던 것입니다. 이 북사양서에 나오는 숙신 남쪽, 즉 삼국사기 남옥저까지 이제 위나라 왕기 군사가 동천왕을 쫓아갔다고 했는데요.
거기서 군공비가 발견됐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옥저였다는 얘기죠. 거기가 고구려 동쪽 끝 경계이지, 여기가 이제 그 예를 갖다가 고구려 옥저 남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고구려였던 것이죠. 거기가 고구려 수도일 수는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쫓겨와서 세운 비니까요. 이렇게 한반도 북부까지 진출을 했었는데 이 고구려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예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누가? 위나라가 낙랑군하고 대방군을 동원해 가지고 246년 이 고구려로 넘어간 예를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낙랑령 대방령, 즉 이 군이 낙랑 대방이 다스리는 낙랑군 변방 또는 대방령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상당히 혼란에 빠져요. 평양 지역이 위나라에 항복했던 조선 대방이 아직 낙랑 대방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여기가 낙랑에 속하기도 하고 대방에 속하기도 했던 예가 되면서 한반도 그 평양 지역이 낙랑이었다, 대방이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옥저와 한반도 지역의 지배권을 확정한 위나라는 이 단단대령 서쪽을 낙랑에 속하게 하고 이 대령 동쪽은 도의가 그것을 주관하게 했다고 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 예가, 이거 삼국지 예전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예가 이 단단대령이라는 큰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은 낙랑에 속했고 동쪽은 동쪽 칠현은 도의가 다스렸다고 그래요. 전부 다 이제 위나라에 복속됐던 조선과 대방에 예속돼 버린 겁니다. 고구려는 옥저 이상을 이북을 차지하고 있고요. 즉 예가 독립된 국가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낙랑령 또는 도의가 다스리는 땅이 되었던 것이죠. 그 사이에 가운데가 높은 산맥이 있어야 되니까 이 지역은 아닐 거예요. 이 지역은 높은 산맥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예가 밑에는 마안이라고 하면요. 여기는 만약 이 높은 산맥을 천산산맥으로 보면은 여기가 낙랑에 속하고 그 동쪽 칠현 이 지역은 도의가 다스린 땅이 됩니다. 또는 이 낙림산맥이 크게 있죠. 이 낙림산맥 서쪽을 이제 낙랑에 속한 땅이고 동쪽 이 원산 지역을 도의가 다스린 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는 높은 산맥이 있죠.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높은 산맥이 있을 수 없죠. 따라서 얘는 이쪽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도의가 다스리던 이 마안은 예의 남쪽에 있었습니다. 이 도의가 다스리던 또는 낙랑에 속했던 이 예의 남쪽에 마안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한반도 북부 예가 낙랑 대방이라고 이제 중국 사서에 나오는 예를 제가 이전 강의에서 했었는데요. 전부 다 거의 다가 이 외에 관련된 기록에만 나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이 외로 가는 기점이 되는 지역들이 대방이라고 했다, 낙랑이라고 했다, 낙랑군 요 또는 낙랑군 경, 이렇게 자꾸 혼동돼서 사용이 된다고 지난번 강의했습니다. 12,000리 떨어진 기준은 똑같은데 어디는 12,000리 떨어져 있다고 하고 낙랑군 요에서 출발했다고 하고 외로 가는 거리가, 어디는 똑같이 12,000리인데 대방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고 기점이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지역이 아까 삼국지 예전에 나오는 낙랑에 속했던 영서 지역과 도의가 다스리던 영동 지역, 이 지역에서 출발해서 외에 이른 거리가 12,000리였던 것이죠. 즉 예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예였다는 얘기예요. 예가 호칭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 밑에 있다고 하는 한국은 대방의 남쪽이라고 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 호칭이 대방도 됐다가 낙랑도 됐다가 군에 예속됐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군이라고만 했어요. 군에서 12,000리. 즉 이 대방을 이쪽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기록을 보면은 하는 대방 남쪽에 있는데 동서가 바다로 막히고 남쪽은 외하고 접했는데 사천리고 방사천리에
사만이 있다고 그래요. 즉 대방, 도의가 다스리던 예 또는 낙랑에 속했던 예의 남쪽에 삼면이 바다죠. 이 남쪽도 바다입니다. 하는 나중에 구야항공, 변진 구야항국이 저기 남해 김해 지역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위쪽이 그 낙랑령 또는 대방령으로 불렸던 얘가 있던 땅은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동서남이 바다고. 여기가 만약에 만이라면은 동쪽은 바다가 될 수 있지만 서쪽, 남쪽을 바다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바다로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는 산과 바다 사이에 있고 성이 없는 신지가 다스리던 중국 관리와 상관없는 땅이었어요. 즉 산과 바다가 많이 있고 뭐 이 지역도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이 북쪽에 얘가 있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이제 많이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삼면이 바다로 확실한 것은 여기죠. 그리고 78국이나 와야 되는 낙양 바로 동쪽에 이렇게 78국이나 되는 사방 사천리 땅이 여기 있었다. 이 옥저까지가 즉 얘 북쪽에 있던 옥저까지가 지극히 먼 곳이라고 했는데 그 밑에만 있다면 여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낙랑군 대방군하고 낙랑국 대방국은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나라들이에요. 제가 아까 여기를 대방이라고 했잖아요. 대방령 또는 낙랑령. 근데 여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독립을 합니다. 대방국, 낙랑국으로. 근데 그 독립한 뒤에도 낙랑군과 대방군이 있었어요. 고구려 남쪽에.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번기를 보면은 낙랑과 대방 양국이 신라에 항복해 왔다는 기록이 있어요. 서기 300년에. 근데 이상하게도 같은 삼국사기 기록입니다. 이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를 보면은 313년에 낙랑군을 침략했대요. 누가? 고구려가. 그리고 314년에 대방군을 침략했다고 합니다. 낙랑군은 이때 멸망해서 그 산서성에 있던 모용외한테 투항을 해서 거기 다시 낙랑군이 세워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낙랑과 대방은 이미 항복해서 낙랑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국이 있죠? 이미 신라에 복속해 있는데 신라에 복속한 낙랑국과 대방국이 낙랑군하고 대방군으로 이름이 또 바뀌어서 나와요. 이름이 바뀌어 나오면서 그건 또 고구려 남쪽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즉 신라에 복속된, 신라는 제가 지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복속된 낙랑국과 대방국 또는 여기 낙랑국과 대방국하고 서기 300년에 신라와 통합된 서기 313년에 고구려가 물리친 낙랑, 원래는 위진에 속해 있었죠. 이 낙랑군이라고 합니다. 낙랑군하고 대방군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낙랑국, 대방국하고 같은 삼국사기에 어디는 양국이라고 하고 낙랑국, 대방국 신라한테 항복했고 어디는 낙랑군, 대방군이라고 하겠습니까? 같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 국과 이 군은 서로 위치도 다르고 호칭도 달랐던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서기 300년에 항복한 이 국과 313, 314년에 고구려 공격을 받은 이 군은 다른 곳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낙랑국, 대방국이 성립되는 과정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나라가 고구려 대파되고 그 뒤에 서진마저도 혼란에 빠지면서 이 낙랑국, 대방국은 서진 후에 낙랑군, 대방군하고 다르게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신라에 복속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 복속된 뒤에도 낙랑군, 대방군은 살아남았었는데 고구려가 313년 낙랑을 치면서 서진이 장안으로 천도를 해버려요. 낙양에 있었던 서진이. 이때 낙랑군이 사라지게 됩니다. 낙랑국은 300년, 낙랑군은 313년 사라진 것이죠. 서로 달랐다는 얘기예요. 즉 대방 밑에 마흔이라면은 이 대방도 되고 이 대방도 되는데 이 대방 밑에 마흔이 좀 더 합리적이란 얘기예요. 여기란 얘기입니다. 이건 대방국 밑에고 여긴 대방군 밑에 마흔인데 이 대방국 밑에는 바다였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는 이 낙양 근처 요동하고 가까운 중원 정권으로 봐야지. 중원이 낙랑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 이제 그 남쪽에 사방 수천리 많이 들어서겠습니까?
자, 이제 왜를 통해서 만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간단히 수정해 볼게요. 이 강의도 예전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왜는 대방 동남쪽 큰 바다에 있대요. 대방 동남쪽 큰 바다, 여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아래, 동남쪽 아래에 이렇게 내려와서 왜가 있었다는 얘기고, 남쪽으로 가다가 동쪽으로 가서 칠천이래요. 남쪽으로, 대방에서 남쪽으로 가야 됩니다. 남쪽으로 바다를 타고 어떻게 만까지 갑니까?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꺾어서 가다가 그 후에 해변, 즉 외의 맞은편이 구해한국이래요. 그리고 거기서 건넌 데가 천리를 간 데가 대마국이라 합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처음 바다를 건넌 데가 그 현재 대마도로 지정된 그 대마국이었대요. 그래요. 이쪽으로 가다 바다로 가다 또 천리에 그 대마국이 있다. 여기에는 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규정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대방군, 대방예, 군이라고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예였죠. 그래서 왜가 왜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냐면은, 어떤 학계에서는 이 왜를 이쪽에다 비정을 하는데, 뭐 천문 기록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왜는 이 기록 때문에 많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도리를 계산해 보면은 당연히 회계와 동야의 동쪽에 있고 소, 말,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없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때 이 기록 때문에 왜가 이 회계 근처에 있는 게 아니냐, 우리 학계에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삼국지 기록도 그렇고 마땅히 거기여야지, 회계가 회계 동야의 동쪽이지 거기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도상으로 이 근처였다는 얘기예요. 이 양서에 보면은 더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략, 대전인데요. 대략 회계의 동쪽인데 서로 거리가 절대적으로 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계산해 보니까 이 왜라는 땅은 회계의 동쪽에 있는데 이 거리가 절대적으로 먼 곳에 있답니다. 왜가 여기 회계 근처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먼 거리에 왜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기록에 소, 말, 호랑이, 표범, 양, 까치가 3세기 당시에도 없었답니다. 근데 중국은 말, 소, 양, 상나라 때부터 상당히 많았어요. 황하 이남에서도 보면 동안시대에도 서기 2세기까지만 해도 마차라든가 소를 이용해서 농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왜하고는 달랐다는 거예요. 중원 대륙이. 이 지역에서도 이제 그 말과 소가 많았는데 여기는 3세기 당시에 없었대요. 그만큼 편벽된 곳이란 얘기죠. 여기가 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한서에 보면은 그 왜가 통으로 된 천을 가로질러 있고 허리띠를 맨대요. 상투를 틀고 머리를 묶고 천을 묶어서 실로 깨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6세기 초 양나라 직공도에 나오는 왜가 그렇습니다. 이 망건을 썼죠. 상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냥 천을 둘러 썼을 뿐이지 꿰매지 않잖아요. 또 허리를 묶어서 천을 가로질러 있고 허리띠를 맨다라고, 이 기록하고 같지 않습니다. 이거는 당시 당대에 있던 다른 나라들하고 전혀 다른 풍습입니다. 고구려 백제신라는 상당히 세련된 옷을 입었어요. 즉 이 왜가 3세기 당시 왜의 풍습을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만하고 예는 4세기 후반, 5세기 당시에도 압록강 인근에 있었어요. 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광개토대왕 비가 서 있는 곳이 한예의 땅이라고 합니다. 한반도 북부는 한예의 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3세기 이전 예와 한, 즉 고구려 수도가 세워졌다는 이 한은 3세기 이전에는 이쪽에 있었고요. 공손강에게 209년 1차 멸망하고 공손강 아들 공손년을 물리친 이 낙양 조조 정권이 낙랑대방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 북부까지 장악하는 245년 이후 한 번 더 한예가 남아한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즉 209년 1차 멸망 이후 하북성 남부입니다. 그리고 245년 한반도 북부에 있던 한예가 3세기 후반에 한반도 남부로 이주를 하고 예는 낙랑 또는 대방영군이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죠.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일식 기록이 왜 문헌 기록과 맞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고구려 일식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 보면은 고구려는 요동, 동쪽, 일천 이쪽에 있었다고 하고, 백제는 고구려와 똑같이 이 요동에서 일천리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가 여기였는데 기록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식 기록은 이 요동하고 상관이 없는 바이카로스 근처까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 북쪽에 있었다는 부여, 그리고 더 음루는 더 북쪽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지역까지 부여가 위치할 수 있냐는 거죠. 요동하고 떨어져서.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동 동쪽에 똑같이 고구려가 있었고, 고구려 남쪽에 백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현재는 이제 고구려 땅에 백제가 가 있는 것을 일식 기록으로 알 수 있고, 신라는 또 여기 양자강 중류유역 우한 지역이 신라로 돼 있는데, 신라를 서야라고 했잖아요. 서라벌이라고도 하고, 그 서국의 중심지로 제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기록상으로 보면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필요한데요. 특히 7세기 당나라 이후에 민족하고 지명 이동 과정이 세밀하게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삼국시대 지명이 왜 중국 동부에 모여 있고, 후백제 멸망 직후에 그 후백제 중심지였던 전주가 중국 최남방 광서성에 등장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질 것입니다. 이 고려사를 보면은 992년에 주, 부, 군, 현까지, 그리고 관, 산해관처럼 좁은 지역에 출입을 막던 곳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 그리고 강, 포까지 이름을 고쳤다고 그래요. 뭐 거의 다 이제 고려시대 때 신라 지명을 바꿨던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922년 이후에 지명이 대대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지명을 바탕으로 이 고대사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대단히